1955년 1월 29일 오후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동대문파의 중간 보스 김동진이 영화를 보고 나오다 총격 테러를 당한 것. 그는 이 총격으로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는데 그런데 김동진의 테러를 지시한 이는 다름 아닌 같은 동대문파의 보스 이정재였다. 보통 이런 깡패들의 싸움은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람들 많은 극장 앞에서 그것도 같은 파의 보스가 자기 부하를 지금 쏜 거죠? 예, 이제 그 당시에 이 깡패들의 주 수입원이 미군 부대 내에서 군수물자 같은 걸 빼돌려 가지고 비싼 값에 되파는 거예요. 수입이 많이 나겠죠, 수익이. 김동진 같은 경우는 이정재파 밑에서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한테 떨어지는 돈은 별로 안 돼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로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이정재한테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보복을 당하는. 이 사건을 처음에는 네. 그냥 폭력 조직 내에서의 사건이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 총을 맞은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음모가 있다라는 걸 폭로를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40명을 죽이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 내려왔는데 자기가 그걸 거부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이 보복을 당했다. 이런 식의 폭로를 한 거예요. 내부 고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막 데스노트를 네.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건데 그냥 일개 깡패가 사실 동종 업계 사람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기도 하고요. 이제 털어놓은 명단을 보니까 뭐 서울시장 김태선을 비롯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나 조병옥이나 조봉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온 거예요. 세간이 발칵 뒤집혔겠어요. 아무리 깡패가 무서워도 이런 정치인을 직접 노렸다니.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수세에 몰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건지. 자작극인지. 네, 그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명한 네. 사람들만 거론되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네임들을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짝다 이름을 부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정재 씨가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풀려납니다. 아니 구체적인 명단도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그거 부실 수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정치인들과 정치 깡패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심각한 사건이 있더라도 깡패들의 뒤에는 힘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정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이기붕 씨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든든한 네. 백이었겠네요. 네, 저기 저기 보이는 있습니다. 저 사람 네. 이기봉. 특히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부인 박마리아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아주 가까워. 이기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키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기붕 씨의 성품은 뭐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 그리고 뭐 결단력이 있지 않은 그냥 우리 뒷집에 사시는 아저씨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인자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진짜 정치인으로서 어떤 능력, 뭐 어떤 민심이나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진 않고 무조건 자기한테 충성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뽑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지 자기가 않습니까? 자기 왕이라고 자리를 생각하니까. 자기 자리를 넘보지 않을 사람. 맞아요, 넘보지 맞아요.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기붕 씨를 등용을 하는데 이인자가딱 되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지금 같으면 조직을 더 키운다던가 아니면 자기 싱크탱크를 만든다던가 근데 싱크탱크가 아니고 깡패 탱크를 만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이제 자기 무슨 연구소를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아 나는 깡패 탱크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동원을 하겠다. 이때 이제 동대문에 있었던 이정재가 눈에 딱 띈 거죠. 네. 그 뭐 정경유착, 뭐 무슨 유착 하는데 이때 바로 정깡유착이 된 거네요. 네, 저런 거죠. 바로. 이정재 입장에서 사실은 되게 권력에 이제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민 거니까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어요. 그건 전혀
없죠. 이 깡패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 어디입니까? 관이죠, 관. 그렇죠. 경찰이죠. 잡혀가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은 깡패들은 늘 언제 내가 이 관에 의해서 검거대가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정권을 좀 쥐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같이 일하자고 하면 권력이라는 그런 든든한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정재 같은 경우 있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기붕이하고 손잡자마자 이거 아버님이라고 이기붕을 불렀다는 편집도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이 네. 매주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원래 그 깡패들은 일찍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 날 딱 정해가지고 아침 7시에 이기붕이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대박이네요. 대박이었네요. 또 깡패들이 좀 충성심 이런 거는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대로 했네요. 아,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정재한테 뭐 주는 떨어졌을 거죠. 것 그거는 이제 같은데요? 명함을 새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정재한테 감찰부 차장, 자유당에. 근데 이 감찰부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이나 감사, 감찰은요 제일 무서운 조직입니다. 거기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감사부나 감찰부는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차장의 위치를 줘버리는 거예요. 엄청 큰 걸 줬네요. 네, 그걸 통해서 다른 정치인들도 사실은 꼼짝 못하는 거죠. 잘못하면 감사나 감찰에 걸리면 자기들도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주니까 이제 이 관계는 더더욱 유착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권력과 폭력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공생관계를 만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쭉 뜨네요. 테러, 무력. 테러, 뭐 난입, 방해, 난입, 습격, 습격.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지금 사이사이에 진짜 뭐 단무지처럼 다 껴있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양지에서 폼 잡고 이제 이정재 같은 사람이 음지에서 이제 뒷일 처리해주는. 네, 그렇죠. 이제 이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했던 이것들을 보면은 뭐 야당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유당 안에서도 자유당 내의 이기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뒤에서 다 네. 이 조직을 하고 압력을 가했던 게 이정재였다.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1954년 3월에 그때 이제 이기붕 씨가 이제는 2인자로 커갈 때입니다. 이 커가는 시점에서 이제 결정적인 게 자유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선출장에 있었던 80명의 대의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정재가 깡패를 한 5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50명이나. 거의 분위기를 대의원만큼 완전히 뿌렸네요. 그렇죠. 네. 얼음을 만드는 거죠. 네. 대의원이 80명인데 깡패가 50명이다. 1대1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당 물론 1.5명 아니죠. 정도.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정재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대의원들을 향해서 네. 자 이기붕 씨 찬성하는 사람들 손들어.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배짱 있는 대의원 많지 않았을 거예요. 손 들어야겠죠. 살을 내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출됐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아예 그냥 선포해버리고 끝내버리는. 진행자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라든지 불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기붕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옹호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모노 하는 거죠. 드라마 수준인데요. 지금 혼자서 진행하고 공표하고 뭐 난리가 났네.